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로는 9주차 강의죠. 그리고 교재 7장의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 서비스는요, 정보 서비스 이외에 어떤 다른 서비스가 있나 하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인터넷 전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고요. 두 번째 얘기 드릴 게 인터넷 방송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안 얘기를 하게 되죠. 인터넷 전화 서비스. 본래 이제 인터넷은 사람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인터넷이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그 정보라는 것은 주로 문자 위주의 정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본래 인터넷의 목적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인터넷 기술이 확장되면서 사람의 음성을 실어보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방송 컨텐츠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송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보안 얘기입니다. 사실은 반갑지 않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어느 사회거나 좀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전부 착한 사람만 있으면 참 세상이 좋을 텐데요.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남을 좀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본말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 아니면 조금 더 독해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인터넷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격을 당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인터넷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하는 얘기를 인터넷 보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얘기죠. 일단 전화 얘기입니다. 전화. 전화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전화죠. 그리고 인터넷이 하는 것은 이 문자 정보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어서 서로요, 망 자체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망 자체가 성격이 다른데, 사람의 음성은 문자 그대로 이제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은, 요런 패켓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패켓이라고 부르죠. 요 패켓이라는 것에다가 정보를 뭐 이렇게 10, 110 이렇게 이제 실어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건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음성이나 아니면 그림, 정지해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 등등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로 만들죠. 그렇죠? 디지털화 하죠. 무엇을? 음성이나 영상, 그 다음에 정지 화상 같은 것을 디지털화 하거든요. 본래 그것들은 아날로그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화 하게 되면은요, 결과가 뭐가 얻어집니까? 이렇게요, 10가 얻어집니다. 10, 110 이렇게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뭐 ABC나 가나다라와 같은 문자 정보하고 똑같이 10, 110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진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켓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I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음성이 실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결국 인터넷 전화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를 기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성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무튼 뒤에 가서 얘기가 더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일반 전화처럼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음성을 패켓에 실어 보내서 패켓에 실어 가지고 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IP 전화 혹은 뭐 인터넷 전화, IP 전화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전화끼리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전화에서 일반 전화 등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인터넷 전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다이얼 패드라는 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이얼 패드라는 것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든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름이 이게 다이얼 패드죠. 그렇죠? 다이얼 패드입니다. 자,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방식이 웹 투 웹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대로 PC 혹은 뭐 USB를 이용한 전화기 등이 있고요. 이게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양쪽이 연결되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웹 투 폰인데요. 한쪽은 마찬가지고요. 한쪽은 일반 전화기 혹은 뭐 팩시밀리가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 지금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게이트웨이란 용어는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망은 이거는 본래 음성을 전송하기 위한 망이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망은요, 상호간에 여러 가지 신호 방식이나 전송을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것을 상호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일반 전화망하고 연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식은 폰 투 웹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쪽이 일반 전화 폰이고요. 이쪽이 PC나 USB 전화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폰 투 폰 방식이 있는데요. 폰 투 폰 방식 1, 2가 소개가 됩니다. 폰 투 폰은 여기 일반 전화기가 있고 여기도 일반 전화기가 있는데 중간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가 있고 이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가 이제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화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렇죠? 이 게이트웨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망을 연동하려고 하면 상호 연결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을 상호 간에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가 필요하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경우는 인터넷망과 그 다음에 일반 전화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폰 투 폰으로 연결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이게 폰 투 폰 방식입니다만은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조금 달라서 결국 뭐 폰 투 폰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간이 여기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가 있고 여기에 인터넷이 있고 뭐 게이트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가 있고
공중전화망이 있고 이제 그림상에는 이제 게이트웨이는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여기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줘야지만 어차피 연결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여러 군데 생겨나 가지고 기존에 가정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그냥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함으로써 굉장히 값이 저렴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제 그때 이용되는 프로토콜 방식, 결국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다가 음성을 실었다라고 해서요, VoIP라고 부릅니다. Voice over 인터넷 프로토콜, 뭐 멀티미디어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여기서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VoI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전화처럼 통화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고요. 결국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음성 데이터를 데이터 통신용 패켓으로 변환해서 전달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일반 전화망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의 전화는요, 통신 원가를 구성할 적에 거리라는 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 이렇게 두 군데 통화하는 것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예를 들면 부산 이렇게 장거리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되면은요, 거리가 서울 시내보다 훨씬 멀어지고 그런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를 들면 뭐 구리줄을 땅을 파고 묻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서울 시내보다는 서울 부산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구리줄의 투자 비용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종전에 통신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요금, 원가 중에서요, 거리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인터넷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은 거리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은요,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료 이용 구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자체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을 물리지 않고 있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인터넷 사용료라고 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에서 그 전화국까지 ISP까지 연결되는 그 회선 비용을 우리가 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인터넷 구간에서의 요금은 우리가 별도로 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 요금이 무료가 되니까 요 구간 요금만 물면 되죠. 그렇죠? 이 구간 요금만. 그래서 시외이거나 아니면 해외이거나 결국 통신 요금이 동일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 전화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시내 요금이나 시외 요금이나 아니면 해외 요금이나 차이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서비스 정책에 따라서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VoIP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도 보면은요, 이제 같은 회사의 가입자끼리는 서울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어떻게 해요? 비용이 서울 시내 전화하는 거나 미국에 전화하는 거나 요금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화로 얘기하면 사실은 요금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 유학가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 전화를 놓고서 뭐 시내 전화처럼 엄마하고 아들이 수다를 떨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튼 인터넷이라는 것이
본래는 음성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음성 전송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통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VoIP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스라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라는 것은 Mean Opinion Score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음성 통화를 할 적에 음성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숫자 1서부터 5까지 이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5면은요, excellent, 매우 훌륭하고요. 1이면 나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excellent, good, fair, poor, bad. 근데요, 초창기에 인터넷 전화는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했느냐? 초창기 인터넷 전화는요, 이 음성 통화의 품질이 상당히 나빠서요, 실제로 통화하는데 불편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에코라고 아세요? 에코라는 것은 내가 한 얘기가요, 조금 뒤에 다시 내 귀에 들리는 건데요. 실제 통화할 적에 이런 에코가 생기면 상당히 불편하죠. 통화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일반 전화망에서 음성 통화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VoIP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는 거하고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참고로 모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스라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이 귀로 듣고서요, 이게 품질이 좋다, 나쁘다, 뭐 중간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을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모스라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323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화상 데이터 회의를 위해서요, TCP/IP와 같은 패켓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ITU-T 표준, 이 정도만 아시고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VoIP에서 채택했던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뒤에 나온 다른 기술 때문에 점차 밀려나서요, 최근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에? 인터넷 전화에. 그래서요,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러면 H.323 대신에 쓰는 게 뭐냐? 여기 얘기한 SIP라는 겁니다. 이 SIP는요, IETF에서 만든 표준이고요. 아까 얘기한 ITU-T의 표준하고는요, 참 차이가 납니다. ITU-T라는 것은요, 본래 어떻습니까? 본래 이거는 기존의 통신을 위한 표준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고요. 요 IETF는요, 똑같이 표준을 만듭니다만은 뭐예요?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을 만드는 것이 IETF입니다. 그래서요, 종전의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간단하고요. 이게 운영도 쉽고 간단한 텍스트 기반의 제어 프로토콜이어서 최근에는 주로 이거를 사용한다. SIP를 사용한다.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문자 그대로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대방하고 나를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데 동작하는 필요한 그런 프로토콜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전자우편 보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 얘기가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이 뒤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요,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요, 훨씬 통신 표준에 의거해서 VoIP 하는 것보다 SIP를 이용한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요 S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VoI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oIP와 SS7이 있는데
이것도 SS7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SS7은 본래 음성 전화막을 제공할 적에 음성 이외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신호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프로토콜이 SS7이고요. SS7 이전에는 그냥 같은 채널을 이용을 해서 음성도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호호 정보나 그 다음에 과금 정보 같은 것들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호출 정보나 그 다음에 과금 정보 등등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사용하는 그걸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SS7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 VoIP하고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소프트 스위치는요, 문자 그대로 이제 예전의 스위치는 주로 어떻습니까? 하드적으로 나하고 상대방을 연결했는데요. 소프트 스위치는 뭐 소프트적으로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 영상, 모든 통신 정보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위치고요. 미디어 게이트웨이,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 등을 제어를 하고요. 기존 회선 음성 교환망과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소프트 스위치에 대해서도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스위치는 기능이 모두 한 군데 모여 있는 데 비해서요, 이 소프트 스위치는 기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 스위치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좋으냐? 각종 서비스 트래픽 관리, 통화 제어 등의 기능이 전부 분리돼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능별로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택할 수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음성, 영상 데이터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디어 게이트웨이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성은 회선 교환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래 인터넷은 IP 트래픽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선 교환망의 좀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TDM 트래픽을,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트래픽인데요. 이것을 패켓 교환망의 ATM이나 IP 트래픽으로 변환을 하는 장치. 결국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우리가 음성을 전송하기 위한 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하고는 서로 상호 성격이 다르죠. 본래 설계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 두 개 망 사이에, 성격이 서로 다른 망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적에 A에서 B로 가는 신호를요, B에 맞춰주고, 또 B에서 A로 오게 되면 B에서 오는 신호를 A에 맞춰주고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다. 미디어 게이트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얘기는 문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 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할 때마다 아무튼 이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미디어의 성격이 다른 미디어를 이게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요, 역할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프로토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요, 음성 신호를 패켓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음성을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압축하지 않으면 데이터 양이 많거든요. 데이터 양이 많은데요, 압축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량을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량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러지만 이제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패킷이란 보따리에 넣어서 전송하는 게 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압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본래 형태로 복원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기능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에코 기능 같은 것을 내버려 두면은 음질이 떨어지니까 에코를 캔슬레이션 한다. 뭐, 그 다음에 뭐, 팩스 전송한다. 이제 이런 기능을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몇 가지 이제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뭐 액세스 미디어 이용자하고 접속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하고 하는 트렁크 미디어, 그 다음에 레지던셜 게이트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레지던셜이라는 이야기는 주거 지역의 게이트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 내에 설치된 아날로그 회선을 패킷 교환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콜센터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적에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역시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리고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에 콜센터가 인도에 많이 있어요. 인도에. 이제 인도는 영어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콜센터라는 게, 컨택센터라는 것이 꼭 미국의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겁니다.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이 초래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드는 인도에서요. 미국의 콜센터가 운영된다라는 것은 이런 인터넷 기술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죠? IPC라고 부르는데 이제 IP 컨택 센터죠.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이 뭐 콜센터에 전화할 적에 콜센터 상담원이요. 나에 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보통은 특정 아이디 번호 같은 거를 사전에 이제 내가 입력을 하죠. 그렇죠? 내가 전화를 걸면 콜센터가 나오고 보통 이제 사람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뭐 예를 들면 뭐 증권 거래 뭐 번호를 입력하세요.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가 연동돼 가지고서 상담원의 화면에 여러분에 관한 정보가 이게 모니터에 뜨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 시간을 훨씬 어떻게 해요?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고 뭐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자질구레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이 콜센터가 운영이 되죠. 여기 뭐 콜센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아무튼 IP 네트워크이 운영이 되고요. 원격 제스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좋은 점이죠. 그렇죠? 뭐 분산되어 있는 전문가들까지 상담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대로 뭐 우리나라의 콜센터를 예를 들면 뭐 우리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말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콜센터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삼성전자의 뭐 LG전자의 콜센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콜센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IPC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인터넷 전화하고 연관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방송 얘기입니다. 그렇죠? 방송,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도요, 사실은 이제 음성을 확대한 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차이라는 것이 방송이라는 것은 음성 전화는요, 이게 1대1로 연결되는 거지만 방송은 주로 어떻습니까? 1대 다수, 1대 N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음성 서비스, 전화 서비스 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방송, 뭐 아니면 라디오 방송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파 매체를 이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파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방송을 내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영상, 물론 이제 뭐 방송이니까 동영상, 그다음에 뭐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보낼 수 있고요. 이제 푸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컨텐츠를 푸시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요, 푸시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를 내면 서버가 어떻게 해요? 그 리퀘스트를 보고 답을 나한테 주는 형태죠. 그렇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내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면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푸시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컨텐츠가 나한테 날라오는 거죠. 그렇죠? 날라오는 것을 우리는 푸시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푸시 서비스. 그리고요,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음성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보낼 적에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죠. 이렇게 압축하는데요. 압축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야지만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압축하고 압축을 풀어서 바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스트리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이야기는 쭉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음성이나 영상이 쭉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어야지만, 야, 이게 압축하는 거 푸느라고 잠깐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이거 상당히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봐서는 거슬리죠. 그렇죠? 뭐 이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또 얘기가 연결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좀 돌아가다가 또 끊겼다가 또 돌아가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쭉 영상이나 아니면 음성이 연결돼서 쭉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송 형태를 얘기합니다. 뭐 웹캐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인터넷 방송이 있고요, 이제 비디오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용량 저장 장치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버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아무 데서나 여러 가지 단말기에 방송이 가능하게 되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방송하고요, 인터넷 방송의 다른 점은요, 하나는 전파를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신기가요, TV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PC라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아직 IPTV 얘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라는 것도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요, 우리 교과서 뒤에 가면은요, 다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IPTV나 스마트 TV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PC 모니터에서 방송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기존의 방송은 일방향이죠. 그렇죠? 단방향이죠. 그렇지만 인터넷 방송은 처음서부터 쌍방향이죠. 그렇죠? 쌍방향이고, 그리고요, 시청자가요, 이거 방송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간에 제약 없이 수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도 영상, 음성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멀티미디어, 문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 공간마저도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나 오디오를 압축 보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거 아까 인터넷 전화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1대1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건데, 멀티캐스팅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한테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압축하고 보관하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재생을 해줌으로써 실시간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 비디오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 스튜디오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편집할 적에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인코딩 서비스는 디지털 컨텐츠를 압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보는 사람들은 디코딩 해야 되겠지만, 인코딩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정보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뭐 미디어 서버가 있어서요, 컨텐츠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컨텐츠를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스트리밍 서버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스트리밍 플레이어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 쪽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플레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전송된 미디어 소스를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야지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죠. 화면이 동영상이 가다가 끊기고 이거는 곤란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송 정보 방식이 뭐 잘 아시는 얘기죠. VOD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단 서버에 컨텐츠를 저장을 해 놓고요. 거기에 저장된 컨텐츠에서 필요할 적에 온 디맨드 필요할 적에 그걸 꺼내오는 거 VOD 서비스고, 그 다음에 IP 멀티캐스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N으로 하는 거고 푸시 방식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스트리밍이고 수천 명에게 동시에 방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영상회의도 가능하죠. 그렇죠? N-대-N에. 그죠? 여러 사람이 뭐 서울에 본사하고 뭐 부산 지점, 대구 지점, 광주 지점 이런데 출장 가지 않고 이제 컨퍼런스 한다. 비디오 컨퍼런스죠. 이것도 뭐 인터넷 방송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가상화란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가상화란 거의 일반적인 개념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없는데 사용자에게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기술 일체를 어떻게 해요? 가상화 솔루션, 가상화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가상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가상화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컴퓨터가 있으면 하나의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란 컴퓨터가 있으면 A란 컴퓨터 돌아가는 OS가 있고, 그 다음에 B란 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B란 컴퓨터를 움직이는 OS가 있고, 그리고 A하고 B가 같은 종류의 컴퓨터면은 거기에 돌아가는 OS는 뭐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한 회사에서도요, OS가 A, B, C 이런 게 동시에 돌아가면서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컴퓨터인데요. 마치 A, B, C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컴퓨터 안에 서로 단 5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서버 가상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서버 가상화. 이거 가상화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서버를 필요하다고 해서 서버를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부자들은요, 뭐 가상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A란 컴퓨터, A란 OS, B란 컴퓨터, B란 OS, C란 컴퓨터, C란 OS 각각 해가지고 운영하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활용도가 뭐 A도 10%밖에 안 되고 B도 10%밖에 안 되고 C도 뭐 CPU 쓰는 게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낭비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안에 A란 OS도 돌아가고 뭐 B란 OS도 돌아가고 뭐 C란 OS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상화, 뭐 서버 가상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뭐 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을 높인다.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같은 기계 안에 OS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도 뭐 종류가요. 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꼭 관심 있으신 분은요, 책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챕터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보안입니다. 그죠? 보안. 자, 우리가 이제 해킹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해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을 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 혹은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해킹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부릅니다. 해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해커는 착한 의미로 쓰였고요. 이제 나쁜 의미를 가진 것은 크래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크래커. 그래서 타인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해서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이제 본래 불렀는데요. 이게 해커는 본래 착한 의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MIT 공대에서 동아리에서 뭐 이게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 있네요. 순수한 해커라고 하면 일종의 시스템 혹은 보안 전문가. 거기에 뭐 푹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 내용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해커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는 구별하지 않고요. 아무튼 해커란 용어가 아무튼 뭐 인터넷 상에서 컴퓨터 상에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남의 정보를 무단히 허락받지 않고 파괴하거나 훔쳐내거나 이런 사람 일괄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해커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무튼 뭐 본래 출발은 뭐 크래커라고 해커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거의 구별 없이 해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키라는 것은 뭐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쿠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은요, 그 방문 기록에 관한 것이 조그만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쿠키가 있는데요. 조그만 파일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건 왜 만드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방문했을 적에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은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할 적에 생성되는 정보를 임시로 이제 담아놓은 파일을 쿠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할 적에는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쿠키의 내용을 보면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어떤 상품을 샀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쿠키는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쿠키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는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쿠키가 만들어져서 나쁜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 파일들을 여러분이 때때로 지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하면은 바이러스죠. 그렇죠? 바이러스. 사실은 바이러스도 있고 웜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바이러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악성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한 프로그램인데 본래 이제 착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PC의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나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그런 거가 이제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이게 어딘가에 기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도요. 어딘가 이제 기생하죠. 그렇죠? 기생하죠. 그리고요.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비슷한데 감염되면은 즉시 뭐 나쁜 짓을 수행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있어가지고요. 잠복기간이 지나면 뭐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 날짜가 되면은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하고 유사합니다만은 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웜. 웜하고요. 바이러스하고 기본 차이점은요. 웜은 자기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복제해 가지고요. 마치 그 뭐라고 하나 웜이라는 게 이제 벌레죠, 그렇죠? 벌레가 이게 뭐 이게 이 두투막 난 다음에 또 따로따로 별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런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퍼져 가지고 아무튼 나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이제 웜입니다. 그죠? 바이러스와는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복제해서 전파할 수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하지 않고요. 감염시키지 않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퍼지냐? 퍼지는 거는요.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그 퍼지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뭐 그 불법으로 영화 파일, 뭐 음악 파일 같은 것을 불법으로 다운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이제 묻어가지고 같이 다운이 받아져 가지고 내 PC를 망가뜨리는 내 PC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좀비라는 얘기가 나오죠, 좀비. 내 PC가 이제 좀비 PC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백도라는 것은 문자로 뒷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할 적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뭔가 미리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렇죠? 심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웜의 공격 유형을 해서 도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수라는 것은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죠, 그렇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 도수입니다.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요, 네트워크나 혹은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나 혹은 서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감당 못하면 네트워크가 주저앉고 서버가 주저앉아서요. 서비스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사이트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뭐 어떤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서버의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이게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네트워크나 서버가 이게 주저앉게 하는 그런 공격을 denial of service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초창기에는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게 DDoS라고 부릅니다. DDoS요. DDoS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사이트에서 나를 도스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대응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 사이트만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 사이트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DDoS라는 것은 분산 도스입니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좀비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DDoS 공격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나쁜 뭐 기관, 단체 혹은 개인이 이런 그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본인도 모르게 여러 PC에 심어 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남을 공격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내 PC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내 PC를 뭐라고 그럽니까? 좀비 PC라고 그러죠. 그렇죠? 좀비 PC. 그러니까 좀비 PC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뭔가 이게 다운받았을 적에 항상 사람이 깨끗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깨끗하면 바이러스나 웜이나 뭐 사람한테 옮기지 않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PC의 이용자가요. 물론 이제
내가 정당한 행동을 했을 적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불법적으로 뭔가 다운받을 적에 그런 것들이 같이 묻어서 내 PC를 감염시키고 본의 아니게 내 PC가 좀비 PC가 돼서 어떤 사람의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DDoS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DDoS 공격은 이제 방어가 어려운 것이 단순한 도스 공격은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나한테 오는 트래픽을 이게 차단하면 이제 비교적 쉬운데요. 쉬운데 DDoS는 그 좀비 PC가 예를 들면 10,000대다, 20,000대다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을 막 날려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트래픽인지 아니면 나쁜 트래픽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죽어서 인터넷이 죽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DDoS 공격입니다. 그죠? DDoS 공격. 이제 이런 걸 예방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그 패치라고 그러는데 패치라는 얘기는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그 업데이트된 부분을 본래 프로그램에 이제 붙여 넣어 가지고 그런 그 나쁜 공격을 이게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패치가 이제 그 나누어지는데 분배되는데 그런 패치를 새로 나온 패치를 이게 잘 받아서 내 PC를 업그레이드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응한 이 백신들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그런 백신들을 이용을 해서 내 PC를 잘 이게 치료하게 되면은 내 PC가 좀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와 웜의 공격, 그 다음에 도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뭐 해커가 이게 명령을 전달해 가지고 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 바이러스나 웜의 전파는 이제 전자우편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웜이 감염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PTP 주로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운영하는 공유 사이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감염이 많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주로 B2P를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감염될 적에.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C 메신저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쁜 짓을 행하는 얘기입니다. IP 스푸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스푸핑은 이제 신분을 속이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신분은 IP 주소죠, 그렇죠? IP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를 바꿔치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A가 아닌데 내가 A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IP 주소를 속이는 IP 스푸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소 스푸핑은 거짓 송신 주소를 이용하는 거고 인증 스푸핑이 있어서 인증되지 않은 비밀번호로 접근해서 고객의 비밀번호 추가 변경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를 시도하는 것을 인증 스푸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IP 스푸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은 진짜 A는 정당한 사용자고요. 이게 B는 비인가된 사용자인데 이 A의 IP 주소를 써서요. 마치 A인 것처럼 이 서버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는 A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그죠? IP 스푸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액세스 제어, 그 다음에 뭐 필터링, 그 다음에 암호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액세스 제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통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액세스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은 IP 주소를 보고요. 이게 이 사람은 정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IP 주소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차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는 패킷을 암호화해서요. 패킷을 암호화해서 그래서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뭘 할 수 없게,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암호화죠. 그죠?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IP 스푸핑의 예방책에 나와 있는데 IP 스푸핑을 막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패킷은 전부 차단한다. 이제 실제로 뒤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비슷한데 IP 스니핑이 있습니다. IP 스니핑이 있는데 IP 스니핑은 이거는 도청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같은 랜에 물려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흘려보내는 정보를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나한테 오는 패킷이 아니면 나의 IP 주소가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패킷 같으면 내가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거를 뭐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설정하면은, 같은 랜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IP 스니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스니핑. A 사용자에게 패킷을 전송을 하면은 그것이 이게 다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스니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25 대란, 그래서 인터넷의 서비스가 이건 이제 DNS는 인터넷 네임 서버죠. 그렇죠? 네임 서버, 네임 시스템인데 이거에 공격이 이루어지면은요, 이 DNS 서버가 죽어버리면 인터넷 전체가 죽어버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렇죠? 여기 도스 공격 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이렇게 분산 서비스 공격으로 되어 있죠.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DDoS입니다.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평소에 감염시켜 놓고 공격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런 공격, DDoS 공격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화벽, 그 다음에 하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방화벽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방화벽은 본래요 건물의 한쪽에서 불이 나면 그 화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어떻게 해요? 벽을 셔터를 내려가지고선 화재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화벽이죠. 그렇죠? 방화벽인데 인터넷에서 보안을 위한 방화벽은 외부 네트워크하고요,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이 방화벽이 있어가지고요, 외부의 침입을 감지해서 정보 및 자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IP 주소를 보고 이 IP 주소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정당한 이용자가 아니면 필터링,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침입자가 있고 여기 지금 내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화벽을 둬가지고 정상적인 패킷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단하는 시스템이 방화벽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화벽을 뚫고 침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침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방화벽을 뚫고 들어왔을 적에, 그러니까 방화벽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회사에 방화벽이 있는데 왜 뚫렸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화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IDS가 있는데요. 방화벽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들을요. 이게 그 호스트 베이스 IDS가 있고요. 네트워크 베이스 IDS가 있는데요. 이게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알려주는 그런 게 이제 IDS가 됩니다. 그죠? IDS요. Intrusion Detection 하는 거죠. Intrusion Detection. 그러니까 침입을 탐지해서 알려줌으로써 대책을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S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으면은요, 큰 건물 맨 입구에요. 이제 큰 출입문에서 뭐 경비가 있어가지고, 뭐 외부 사람이 무단히 침입하는 것을 막지만, 그 다음에 내 개인 사무실에 오면 어떻게 해? 내 개인 사무실에 또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내 개인 사무실이, 외부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죠. 그렇죠?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화벽이 있는데 뭐 IDS는 또 뭐야? 그게 아니라 이게 경비원이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도둑을 다 어떻게 해요? 막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IDS가 있어가지고 디텍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P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활동을 감시하고 침입 발생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시스템을 IDS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호스트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을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IDS는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만 이거는 프리벤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동형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게 트래픽을 살펴보고요. 인터넷 웜이라든지 악성 코드, 해킹 등에 기인한 유해 트래픽을 아주 차단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를 주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공격을 차단함으로써 공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죠? 침입 방지 시스템은 OS나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사전에 보완하고 웜이나 버퍼 오버플로우 등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할 적에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해줬다가요. 이제 그거하고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생하면 이를 공격으로 판단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이어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S가 있죠. 여기도 IPS가 있고, 그러니까 파이어월 여기 이제 이 퍼블릭 인터넷 망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서버에 가기 전에 맨 처음에 방화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IPS3 설치가 됩니다. 서버마다. 근데 이제 보안 장비를 설치하면은요, 이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어떤 건물에 들락거리면 뭐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부 신분 확인하고 뭐 어디 가느냐, 뭐 누구 만나느냐, 뭐 몇 시에 갈 거냐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건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보안을 강화하면 네트워크의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장비도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 전문가도 이제 있어야 되지만
또 성능의 저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 얘기를 좀 하는데요. 생체 인식하고 PK 이야기를 하는데, 고전적인 암호 방식은요, 그러니까 송신할 적에 암호화해서 보내면 같은, 암호할 때 우리가 키를 사용하죠, 그렇죠? 키를 사용하는데, 송신할 적에 사용하는 키하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본래 형태, 평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평문으로 바꿀 적에 똑같은 키를 사용하는 것이 고전적인 암호 방식입니다. 고전적인 암호 방식인데요. 이제 퍼블릭 키, PKI는 퍼블릭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블릭 키라는 것은 송신자는 공개된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A가 이 PK 방식에서는요,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공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공개키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다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A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적에는 나의 공개키 이걸 이용을 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공개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용하게 하는 어떤 국가에서 혹은 뭐 단체에서 이런 걸 이제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부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학적인 바탕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 퍼블릭 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요, 키가 두 개 있어가지고, 고전적 암호화 방식은 키 하나 가지고 열 때도, 그 다음에 잠글 때도 이용한다라고 보면은요,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은요, 잠글 적에 사용하는 키하고 열 적에 사용하는 키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고요. 그거는 한 쌍입니다. 그죠? 한 쌍이에요. 한 쌍인데, 이게 이 잠글 적에, 그러니까 암호할 적에 사용하는 키만 가지고 이 비밀키, 한쪽은 비밀키, 한쪽은 공개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키를 유추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어렵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만큼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제 내 키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적에는 무엇으로? 공개키로 나한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전송 도중에 메시지가 도난당하더라도 비밀키, 개인키가 있어야지만 메시지를 볼 수가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키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게 생겼냐 그러면은요, 비밀키를 이용을 하니까 이게 통신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밀키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100명하고 통신한다고 하면은 각각 100명하고 서로 다른 비밀키를 내가 유지를 해야 돼요. 굉장히 비밀키를 만드는 거, 사용하는 거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100명은 또 다른 100명하고 통신하려고 하면은 100개의 또 다른 비밀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신자의 수가 많아지면 키의 개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2분의 n-1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n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n이 늘어나면은 이 전체 값이 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전적 암호 방식은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안전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컴퓨터가 성능이 빨라지면서요, 이게 그 비밀성이, 그 안전한 강도가 점점 위협을 받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은요,
종전의 고전적인 암호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안전도를 갖게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키, 그 다음에 복호하는 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같은 키를 이용을 했는데, 그죠? 같은 키를 이용을 했는데, PKA 암호화에서는요, 공개 키하고 그 다음에 개인 키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을 이용한 뭐 PK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생체 인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으로 각각 갖고 있는 독특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A구나, B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뭐 얼굴 보면 이게 김씨구나, 뭐 이씨구나, 박씨구나, 내 친구구나, 아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죠, 그렇죠? 얼굴 보고요. 근데 이제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신체 특징을 가지고 혹은 뭐 목소리, 서명 등 행동 특징을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G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Pretty Good Privacy. 그래서 우리가 메일처럼 전자우편을 사용하는데요. 이 전자우편은 보안성이 없습니다. 보안성이 없어서요. 이제 보안성을 갖춘 전자우편이 필요해서요. 이제 PG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PGP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해요? 암호화해서 편지를 전자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남이 그 내용을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키를 모르면 내용을 알 수 없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PGP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전송 도중에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자우편을 실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배달 증명 같은 거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이제 법적인 문서 같은 것은 나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라고 주장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달 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PGP는 그런 그 수신 확인 기능도 제공을 해준다. PGP라는 전자메일이 있다. 여기 이제 PGP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경우에 그 남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을 유지되는 전자우편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거 은행거래, 뭐 주식거래 할 적에 이용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왜 그 인터넷 이전에 뭘 사용합니까? 지금도 사용하죠. 부동산 같은 거래, 그러니까 큰 자산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적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뭘 사용하죠? 인감증명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렇죠? 인감증명.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면은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내용 문서 내용을 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한 건지 내용이 맞는 건지 변경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A가 보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이 중간에 뭐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도 확인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인인증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공개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죠? 공개키를.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찍어서 이제 서명하죠, 그렇죠? 서명하는데 공인인증서는요 그런 서명 날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거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인인증서는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거래를 할 적에 인감증명과 같은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을 서로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동에 가서 뭐 하는데요. 이게 이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서명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면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해서요, 내가 금융거래, 중요한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거래를 할 적에 마치 인감증명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서 거래할 수가 있죠. 여기 뭐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